3페이지 보시면 거기 우리 문제집 중간에요.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화 효과 비교해 놓은 거 있죠. 네,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4번 하나 별표할게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도요, 우리 임대료 상한제 똑같아요.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위에서 규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런 일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밑에서 규제하면은 초과 수요 발생,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주택의 질이 떨어지고 암시장 형성되고 똑같아요. 그리고 2번 별표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투기 수요가 생겨요. 투기 수요가. 네. 왜냐하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분양을 하니까 그 집에 당첨이 되면 바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네, 143페이지 문제집 거기 중간에 참고 거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왜냐하면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안 좋은 거야.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에 물건이 없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것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급 감소가 어디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민간임대주택에서의 공급이 준다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공공임대를 막 지어주니까 민간임대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신정동에 요 큰 건물 안에다 있잖아요. 정부가 공공식당을 하나 진다 생각해보세요. 김치찌개 1,000원에 판대. 민간 식당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민간임대주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줄어든 만큼 공공임대를 계속 지어주겠다 이 얘기네. 그러면 나중에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죠? 민간임대주택 시간할 수가 있겠네, 잘못하면.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준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또 뭐 하면 공급이 주느냐?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이 줄어요. 좀 한 개 더 있어. 또 나올 거야. 공급 감소하는 게 4군데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해요. 그럼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투기 수요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공급은요?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번에 보세요. 신규 공급이 증가해요. 분양가 자율화를 하면. 그런데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돼.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한데 건설회사들은 대형 평수만 지으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어떻게 된다? 심화되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투기 수요, 공급 감소, 분양가 자율화, 저소득층 주택난 심화, 분양가 상한제도 저소득층 주택난 심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인데요. 선분양, 후분양. 자, 일단 주택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를 위한 제도죠. 공급자 중심의 제도예요. 주택 후분양은요, 수요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죠. 선분양, 후분양이 뭔지는 아시죠? 지금 집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거고, 다 짓고 분양하는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주택 선분양은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쌉니다. 싸기 때문에 선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분양금 프리미엄을 가지고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매 차익, 투기 수요. 요 두 개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택 후분양은요, 집을 다 지어서 공급하니까 조그마한 중소건설회사들은 집을 지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분양을 못하는 거예요. 공급 감소 기억하세요. 후분양하게 되면 공급이 준다. 그래서 아까 공급 주는 거 4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있어요. 건설자금이자. 건설회사들이 집을 지을 때 발생하는 은행 이자야. 그럼 이 건설자금이자를 주택 선분양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건설자금이자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부담해.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을 게 없어요. 소비자 부담. 하지만 주택 후분양 제도는 건설자금이자를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네, 건설회사가 부담합니다. 최근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둡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맞아요. 이 목적은 이거죠. 자, 2번입니다.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증가 현상과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공급 줄어든다고 그랬죠. 질적 저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3번입니다. 우리 주택법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가격하고 건축비용하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 할 수 있어요. 전매 제한 할 수 있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중요합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아까 임대료 보존을 했고요.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에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이고요. 5번 한번 볼게요. 주택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해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어때요? 자, 후분양 제도는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네요. 그 후분양 제도는 공급이 준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기와 관련된 제도인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비교 설명이다. 틀린 것은 후분양 제도에서 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맞습니까? 후분양 제도는 주택의 질이 높아지죠. 다 짓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허접하게 지금 안 팔려요.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이 커진다. 맞아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공실이라든지 미분양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시장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분양가도 어떻게 된다? 높아요. 선분양에 비해서 높아요. 후분양이 높아. 자, 2번. 선분양 제도 하에서 주택 건설업체의 건설자금 조달이 곤란하여. 선분양 제도는 주택 자금 조달이 곤란하지 않다. 후분양이 곤란하다. 후분양이. 틀렸어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할 수 있다. 틀렸네요. 후분양을 설명하고 있네요. 후분양이죠. 선분양 제도에서 청약 가수요 증가로 인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오케이. 선분양 제도는 영세 건설업체 등도 주택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벌써 청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까지 지불이 된 상태인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은 위험의 증가인 거야. 건설회사의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양은 위험의 증가의 일종이야. 증가. 그럼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이제 제도가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건설업체 부도 시 소비자에게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줄칩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전공사는 선분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잖아. 그거를 대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공사예요.
그래서 주택 선분양을 하는 업체들은 이 주택도시보전공사에 보증 정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이거를 지자체에 제출해야만 선분양을 할 수 있어요. 정권을 발급받아야 돼.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설회사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우리 서울보증보험에서 정권 끊어가지고 넣어주면 걔들이 대신 책임지는 것처럼. 아시겠죠? 주택도시보전공사 선분양과 관계가 있죠. 선분양과. 만약에 후분양 제도가 나왔는데 주택도시보전공사 그러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선분양에 대한 보완책이다. 주택도시보전공사. 아시겠죠? 그럼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정권 안 끊어주잖아? 선분양 못해.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아파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선분양 하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주거든. 그럼 선분양 못하는 거지. 그런 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보증공사에서 정권 안 끊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분양 하기 힘들어요. 자, 선분양 제도의 보완책이다. 주택도시보전공사.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 이 후분양 제도 있잖아요. 후분양 제도.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에게 좋은 거예요. 수요자에게 좋아요. 왜? 집을 다 지어서 파니까 일단 주택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하고 원래 이제 집이 다 지고 나서 집이 다 차이가 나잖아. 그런 문제점이 없지. 선분양은 견본주택하고 실제주택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품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후분양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수요자에게 좋다고요. 그런데 이 후분양 제도의 뭐 문제점이라 그럴까? 또는 단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여기 얘기했어요. 공급 감소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분양 제도를 못해요, 지금. 적극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목돈 부담.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작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을 한꺼번에 다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일단 목돈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결 방법. 뭐 해결 방법 뭐 딴 거 있겠어요? 돈을 잘 빌려줘야 되겠지.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후분양 제도는 정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주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MBS거든. 그렇죠. 그래서 MBS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MBS 활성화는 선분양과 관계 있다, 후분양과 관계 있다? 후분양과 관계 있어요. 시험에 좀 제가 봐서는 크게 나올 가능성 높진 않지만 참고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감소예요. 왜 공급이 감소합니까? 건설회사가 자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건설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공급 감소 문제점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건설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거야.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게 뭐예요? 물적 담보 없이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분양일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가 되면 이 공급 감소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선분양과 관계 있다, 후분양과 관계 있다. 네, 후분양이 해결책을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후분양 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MBS 발행을 통한 장기 모기지론 등이 필요하고 건설업체의 건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필요하다. 어때요? 후분양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선분양 그려놓고 이런 말 적으면 안 된다고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조세 정책입니다. 자, 조세 정책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우리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공급자에게 뭐 우리 대표적인 임대인이죠. 임대인이라 그래 볼게요. 공급자에게 재산세를, 시험에 재산세를 많이 쓰죠. 재산세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부과했다고요? 공급자에게. 그럼 이제 공급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급자는 첫 번째 수요자에게 세금을 떠넘겨요. 조세를 증가시켜요. 공급자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조세를 증가시킨다. 그럼 조세를 증가시킨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를, 그렇죠. 그래서 조세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 가격 인상이에요. 가격 인상. 그럼 질문,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가 없다. 바꿔 얘기해서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또 한 행동이 또 있거든. 두 번째가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래, 공급자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손해를 본다든지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자기에게 손해를 있게 하잖아. 그럼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자는. 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왜곡,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 시장에서 만들어야 될 양만큼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금의 부작용이에요. 조세의 증가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세금의 부작용이라고. 자, 그럼 요거부터 봅니다. 그럼 조세를 증가시켰다. 그럼 수요자에게 조세를 많이 증가시킬 거냐, 적게 증가시킬 거냐, 이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조세 증가의 정도는, 또는 조세 부담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럼 탄력성에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적게 부담해요. 탄력성이 큰 쪽이, 가격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한다, 세금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성이 큰 거는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하니까 세금을 부담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밥집 사장님한테 국밥 한 그릇당 1,000원의 세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밥집 사장님 어떻게 한다?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가격을. 근데 민감해, 내가 가격에. 그럼 그 국밥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가격에 내가 밥 못 먹겠다. 그럼 세금 부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탄력성이 큰 적게 부담하니까 여기 대볼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공급자가 전부 다 부담하네. 공급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가 다 내야 되니까 조세 증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세의 증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가격 인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지. 가격이 변화가 없어. 이 뜻이에요. 어떨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자, 또 봅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가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네. 기억합시다. 자, 이제 얘 한번 볼게요, 이제.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준다 그랬어요. 공급이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원 배분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많이 감소해요. 공급이 적게 감소해요. 적게 감소해. 그죠? 그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자원 배분 왜곡이 작다. 그렇습니다. 자원 배분 왜곡이 작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 자,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자원 배분 왜곡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일어나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렇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량이 예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도 안 일어나고, 또 여기 봐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조세 증가도 안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도 없고 가격에 대한 인상, 조세의 증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부과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네? 네. 맞아? 네. 그게 뭔데? 토지. 그게 토지세란 말이야. 토지세. 그럼 토지세는 세금을 부과해도 문제점이 없잖아요. 네. 그럼 토지세는 남겨놔도 되겠네. 남겨놔도 된단 말이야. 그게 토지 단일세론이야. 토지 단일세론.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그럼 그 말은 토지세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겁니까?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세금이야. 왜? 조세의 증가도 안 일어나고 자원 배분 왜곡도 안 일어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조세에서 가장 기본되는 딱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외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동결 효과죠. 동결 효과가 뭐예요? 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되죠? 공급이 감소해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걸 동결 효과라 그럽니다. 동결 효과. 자, 그 다음 수직적 형평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적 형평. 자, 이 수직적 형평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소득 재분배예요. 수직적 형평은 소득 재분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직적 형평을 달성 또는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고소득자에게는 세율을 높게 부담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그렇게 부담하는 세금을 누진세라 그러죠. 맞아요? 차등 과세란 말이에요. 누진세. 그러면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동일 세율 부과. 동일 세율 부과. 앞에 우리 시험에는 분명히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율을 똑같이 부과했단 말이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치가 높은 자산이든 가치가 낮은 자산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 세율을 부과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작고 저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그걸 역진세적 성격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동일 세율을 부과하면, 그러면 이 역진세적 성격, 동일 세율 부과는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겁니까?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겁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누진세 나오면 수직적 형평 달성,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동일 세율을 부과하면 이건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거다. 수직적 형평 저해하는 거다. 소득 재분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득 재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다 정리하세요. 동일 세율 역진세 소득 재분배 안 돼. 수직적 형평 안 돼. 누진세 수직적 형평 된다. 소득 재분배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최근에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죠. 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죠. 취득세. 그리고 상속도 취득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여도 취득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정여세도 취득과 관계되는 세금이에요.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도 좀 될 수 있겠네요. 인지세도 취득세 일종 취득과 관계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내는 게 뭡니까? 양도소득세죠. 근데 여기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얘들은 지방세죠. 지방세예요. 하지만 양도세, 상속세, 정여세, 종부세는 무슨 세입니까? 얘는 국세가 되겠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하자.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네, 보겠습니다. 1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 1번 별표합니다. 자, 거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나와 있죠. 줄을 딱 치고요. 줄을 치고 그 옆에다 적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줄을 딱 치고 옆으로 쫙 빼가지고요. 한번 적을게요. 임차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합니다.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 이 뜻이에요. 더 크게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해줘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왜냐? 대체재가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탄력성 커집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탄력성이 커지면 조세 부담 작아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심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완화. 자, 2번 볼게요. 2번 별표. 조세 증가 시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과의 크기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자, 이 보세요.
조세를 증가할 때, 이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증가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세를 증가할 때 세금 부과의 크기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세금에 대한 전부가 소비자에게 증가되었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100만 원을 부과하니까 100만 원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 세금을 누가 다 부담한 거야? 전부 소비자가 부담한 거잖아요. 맞아? 그 말은 100% 증가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하고 반대지. 이거하고 반대일 경우는 전부 다 세금을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야. 맞아요? 그건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더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부과의 크기만큼 임대료가 오르진 않아요. 일부가 올라가는 거야. 세금의 일부만큼 올라가. 그게 조세의 증가야. 전부 다 증가시키기는 힘들어. 맞아요? 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네. 국밥집 사장님한테 한 그릇당 1,000원을 부과했단 말이야. 만원, 원래 국밥 10,000원 받고 있었거든. 근데 앞으로 국밥 할 때마다 한 그릇당 1,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겠대. 그럼 국밥집 사장님이 국밥 가격을 11,000원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올릴 수 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올릴 수가 없다. 일부는 내가 내야 된다. 세금 부과액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X 3번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래. 그럼 세금 부담을 수요자가 더 적게 하고 공급자가 더 많이 한다는 뜻이죠. 임차인 부담이 적다. 맞네. 임차인 부담이 작지. 4번 주택가격에 중요한 말이 나왔다.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 역진적이라 그랬잖아요. 저소득층에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소득 재분배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 딱 나오면 저소득층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읽어보자. 그렇게 적어놨는지.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아니야. 저소득층이 오히려 안 좋아.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나. 5번 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또 나왔네.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 효과를 나타낸다? 아니야. 얘야 얘. 차등 과세야 누진세야. 아시겠죠? 그렇지. 감을 딱 잡아놔야 돼. 감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럼 이번에 몇 번이 오나요? 3번. 자, 3번도 중요하죠. 기본이 되니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네, 기출 지문이네요. 자, 1번 읽어봤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네,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다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돼 있네. 네. 그럼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차이점이 뭘까? 소유자한테 재산세 부과했다고 돼 있고 밑에는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소유자는요 수요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 수요자. 그럼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건 누구한테 부과했다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맞습니까? 임대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원래는 우리가 여러분 그까지는 물론 안 봐도 되지만 의미를 알아야 되겠. 1번은 수요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뜻이에요. 수요자들도 재산세 여러분이 집 사는 사람들도 재산세 신경 써 안 써? 쓰지.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대. 그럼 못 사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수요자한테도 영향을 주는 세금이고 공급자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럼 여기서 공급자는 임대인들이야. 임대인들 재산세 내거든. 맞아? 그래서 1번은 수요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그런 의미고 2번은 공급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요 수요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변하는 거고요. 2번은 임대인이라는 공급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공급이 변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요, 공급 곡선이 1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럼 어떻게 말이 나와야 돼?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란 말이죠.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를 중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한다. 자, 양도세를 중과했대. 양도세 누가 내요? 양도세 누가 내는 세금이야? 난 다 안 주는 아는 쪽 얘기를 안 했는데, 양도세 집 사는 사람이 냅니까? 집 파는 사람이 냅니까? 정신 차려. 집중해야 돼. 양도세는 공급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잖아요. 양도세를 부과하니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 공급자에게 충격이 온단 말이야. 공급자에게 충격이 오면 공급자는 첫 번째로 하는 게 공급을 줄입니다.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수요자에게 충격이 오면요, 수요를 줄여야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세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대.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감소하지. 일단 여러분들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한다는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수요의 변화 원인, 공급의 변화 원인 생각해 봐봐. 세금을 부과한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야. 맞아요?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규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규제 강화야.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말 자체가 오면 안 돼. 세금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증가합니까? 당연히 틀렸지. X. 그럼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2번. 재산세를 부과했대. 임대인한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오케이. 동결 효과와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세금을 부과받잖아요. 공급자들은 이걸 비용으로 인식해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들은 내 비용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비용이 오르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준단 말이에요. 1, 2번 틀렸어요? 자, 이제 3번 해보자. 취득세를 낮췄대. 그럼 수요가 증가해야지. 그죠? 그렇죠. 4번입니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오케이. 공급 감소. 집을 지금 안 팔지. 뒤로 늦추죠. 5번입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래. 공급이 무한대래, 탄력성이.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공급자 세금 부담 하나도 안 하죠. 소유자, 공급자, 지주가 세금 부담 하나도 안 하게 되죠. 근데 소유자 전부 부담한다. 얘는 X죠.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어떨 때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렇지. 그래서 3번 문제 잘 알아두세요. 우리 시험 경향하고 비슷해요. 4번 별표 2개 한다. 얘는 여기서 제가 하는 건 2번 하고요, 2번, 3번, 4번, 5번 이 4개 하려고 지금. 자, 볼게요.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좀 어렵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얘는.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말고 국밥집으로 해보자. 자, 국밥집 사장님이 국밥을 10,000원 받고 있었거든. 근데 정부가 국밥 한 그릇당 1,000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럼 국밥집 사장님은 1,000원을 다 올리지를 못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밥 가격을 300원을 올렸어. 그럼 국밥값이 얼마 됐다는 거야? 1,300원.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가격이 종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럼 소비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공급자 국밥집 사장님 한번 보자. 그럼 국밥집 사장님은 국밥 한 그릇 팔면 얼마가 들어와 이제? 1,300원 들어오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돼. 세금 얼마 내야 돼? 1,000원. 그럼 호주면 얼마 들어와? 9,300원 들어오지. 원래는 세금이 없었을 때 얼마 들어왔는데? 그 얼마 손해봤어? 그래.
그럼 국밥집 사장님 세금 부담 700원 했네. 소비자는 얼마 부담하고? 그래서 1,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국밥집 사장님 좋아 안 좋아? 실제적으로 자기 호주문에 들어온 돈이 줄었죠. 그래서 공급자 잉여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소비자 잉여 줄어들고요. 생산자 공급자 잉여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럼 소비자는 300원 세금 부담했고 공급자는 700원 부담했네. 그럼 이 1,000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대?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갔지. 맞아요. 그럼 정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죠. 좋은 사람은 정부밖에 없다니까. 세금 올리면, 좀 세금 올리면 아시겠어요? 정부는 수입이 는다니까. 정부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300원 부담하고 공급자가 700원 부담한 게 정부로 갔단 말이야.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순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결론 있다. 왜냐? 돈은 300원 700원이지만 여기 1,000원이 갔으니까 똑같이 1,000원 1,000원이지만 요거 자원 배분에 왜곡이 일어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는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요. 됐어요? 자, 그럼 결론은 이렇다. 세금을 부과한다.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야. 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의 의미가 뭐예요?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부과해도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럼 자원 배분 왜곡이 없네? 그러면 돈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순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한다. 세금을 부과해 소비자 잉여 줄어들어 생산자 잉여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순손실이야. 그런데 만약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와.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회 전체적인 순손실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인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순손실이 없네? 그게 뭐라고? 토지라고요. 그래서 토지세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토지세는 남겨놓고 다 없애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자, 4번에 2번입니다. 틀린 거 찾기입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뭐 보시면 돼. 2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 오른다 그랬죠? 소비자 잉여가 줄어요. 공급자가 받는 실질적 가격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해요. 세금 내고 나면. 그래서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 맞습니까? 맞아요.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지만 거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순손실이 발생해. 일반적으로. 맞네? 자, 4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전혀 없게 된다. 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제적 순손실 없다고 그랬죠? 맞네? 맞네. 자, 5번.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작고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비탄력이 돼버리면 경제적 순손실이 없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지.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지지. 그러다 완전 비탄력이 돼버리면 없어지지. 맞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정책의 시행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하게 되면 수요든 공급이든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 양이 변해버린다는 건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 100개 잘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펼쳐가지고 80개를 만든다든지 120개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쳤을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안 줄어드는 게 좋아? 안 변하는 게 좋아? 안 변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럼 안 변한다는 거는 탄력적인 겁니까? 비탄력적인 겁니까? 비탄력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정책 효과가 큰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도 그렇고 임대료 규제를 해도 그렇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단 말이야. 줄어들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라고.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야. 늘어나는 거는 좋아.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지. 없는 건 문제라니까. 그러면 없는 게 적어지려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효과가 크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작아진다. 완전 비탄력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잘 체크를 해놨다가 수시로 보세요. 지금은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뭐 5번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보지 마시고 6번 한번 볼게요.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킨 경우 주택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틀린 것은, 아까도 나중에 1번은 다시 볼게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재산세 부과액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제 익숙해지셨죠? 1번 지문은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이런 지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2번 임대인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이래.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이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임차인은 부담이 더 적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적어놨는지를 봐야 돼요.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맞네요. 헨리 조지는 토지에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아요? 그래, 이렇게 주장을 해야 자기가 토지세만 남겨놓고 다 없애자 그러지. 토지세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없으면은 토지세만 남겨두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당연히. 그죠? 자, 4번.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 주택 가격에 적용했다. 세금을. 그럼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배 측면에서 주택 세율을 차등가세를 두는, 즉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맞습니까? 뭐 5번인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지만 이걸 잘 이해를 하니까 다 풀리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수시로 해줘야 돼요. 잘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7번 앞에 있는 다 반복이고요. 네, 8번. 자, 8번인데 네, 틀린 거 찾기인데요. 8번에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토지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상황에서, 완전 탄력적이래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 애국이 초래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죠? 네, 틀렸어요. 뒤에 한 문제 더 있네. 네. 151페이지에 8번에 5번 있죠? 찾았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세 부과와 조세 감면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틀린 지문은 아닌데, 우리 부과와 감면 중에서 어떤 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클 수 있을까요? 부가가 좀 더 효과가 있어요. 부가는 차등가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감면은요, 잘못하면 역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면보다는 부가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하다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입니다. 임대주택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해도 주택 임대료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적당한 것은 이랬네요. 자, 주택 임대료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조세의 증가가 그래 조세의 증가 일어나자.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든지 이걸 찾는구나. 파악이 딱 돼야지. 그리고 읽어야지. 읽고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택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택 임대료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이 말은
조세 증가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고,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택 임대료가 세금 부과액만큼 올랐다, 그 말은 전부 다 증가되었다는 뜻이고, 맞아요? 그 의미를 아시라고요. 그럼 이 경우는 조세 증가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찾을 때 잘 찾아야 돼요. 알고 틀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4번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완전 탄력이죠. 4번이 답이네요. 만약 이 문제가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 부과액만큼 임대료가 상승했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거나 공급이 완전 탄력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금을 전부 다 세금 부과액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전부 다 증가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반대를 찾아야 된다고. 그죠?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 드물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액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나눠서 부담한다 이 말이야. 일부씩. 자, 조금 쉬었다가 투자론 하겠습니다.